성공적인 대입을 위한 맞춤형 제안. 솔직하고 명쾌한 대학 입시 컨설팅. 내 점수보다 높은 학교. 전쟁같이 치열한 입시에서 여러분이 꿈꿔온 대학을 현실로 이루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위한 입시 솔루션이 시작됩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노력을 아끼지 않는 학생 여러분. 네, 그리고 그런 학생분들을 노심초사 걱정하고 응원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학부모님들과 함께합니다. 시청자와 함께 고민하고 제안하는 맞춤형 입시 컨설팅. 대입 상륙작전 난 원하는 대학 간다의 입시 전문 캐스터 박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입시 코디네이터 송상은입니다. 네, 이상은 씨, 네. 요즘 사회를 두고 무한 경쟁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그만큼이 많은 분야에서 경쟁이 무한대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네. 이러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경쟁 하시니까 또 그 피로감이 몰려오는데요. 그래요.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열정, 인내심, 노력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대답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구태의연한 답밖에 안 나오네요. 네. 네, 혹시 박찬아 아나운서는 좋은 아이디어 없으신가요? 네. 글쎄요, 이 무한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가 정답을 좀 봤는데요.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략, 하네요. 맞아요. 네. 네네. 그런데 이 전략이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알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은 전략을 짤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은 또 깊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쉽지 않아요. 네. 네. 특히 입시와 관련해서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께도 아마 좋은 전략을 짜기 위해서 고민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대입 상륙작전 난 원하는 대학 간다에도 2016년 이 대입을 앞두고 가장 좋은 전략을 짜기 위해서 어떤 분들을 이제 모실까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모신 최고의 전략가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도 네. 이분들의 이 전략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입시계의 글쎄 어떤 별명을 붙이면 좋을까요? 입시계의 제갈국명, 입시계의 조조 이런 별명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네. 입시전략 사령관 조정현 선생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SAD의 조정영입니다. 난 원하는 대학 간다를 만나는 순간 여러분들은 새로운 행복에 잠길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사령관이라고 하셔서요. 네. 저희 입시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비밀병기 저희가 좀 준비를 했잖아요. 네, 저희 프로그램에 비밀병기신 조병식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산 송수학학원 원장 조병식입니다. 오늘도 확실하고 명쾌하고 정확한 설명 많이 퍼드릴 겁니다. 많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조정현 선생님. 예. 오늘 저희가 이제 전략 얘기부터 좀 꺼냈는데 이 전략이라는 게 사실은 좀 단어가 좀 무겁게 느껴지거든요. 예전에는 공부만 잘하면은 대학 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요즘 입시에는 정말 많은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근데 대다수의 입시 컨설팅에서는 수험생들이 갖고 있는 자신의 위치에 맞춰서 대학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나 저희 프로에서는 원하는 대학 간다는 타이틀처럼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학에 맞춰서 전략을 짜드리겠습니다. 그럼 목표를 설정했다면 다음에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 방법은 바로 난 원하는 대학 간다는 프로를 믿고 한번 저희들에 의해서 진행해 보신다면 수험생 여러분들은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전략이란 단어가 좀 무겁긴 합니다만 네. 들으면 들을수록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이런 입시 전략을 짤 때도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앞서서도 이제 목표 얘기도 하셨고 그랬는데 어떤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주의를 하면 될까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첫 번째는 목표와 바램은 같다라고 혼동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표는 본인의 현재 위치를 고려해서 세울 수 있는 꿈인 반면에 바램은 그냥 꿈일 뿐입니다. 절대로 혼동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요. 버릴 전략과 취할 전략을
취할 전략을 절대로 구분해 달라는 거죠. 네, 네. 버릴 것 때문에 취할 걸 놓친 친구들도 또한 너무 많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학부모와 또 학생들이 또 잘 고민해야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네. 입시 전문가들과 또 적절한 상담도 이 전략을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지금까지 입시에 있어서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네. 뭐 계속 얘기를 나눌 때마다 드는 생각입니다만 전략이 중요한지는 알겠는데 네. 전략을 잘 세우는 거는 또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저희도 들으면 들을수록 아는 게 아니라 들으면 들을수록 또 모르는 경우가 그래요. 많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파고 들어야 되는 게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그런 고민하고 계시다면은 지금부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위 상위 1%만 알고 있는 그 고급 정보서부터 그리고 명품수트처럼 여러분께 딱 맞는 그런 맞춤형 네, 입시 상담까지 저희가 지금부터 전해드릴 거니까요. 지금부터 저희와 1시간 하시면서 그 알찬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마련한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수험생 여러분과 학부모들이 원하는 바로 그 대학,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도 그 대학에 갈 수 있을까 하는 네. 인기 학과들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네. 이 학부모들이 또 학생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코너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코너는 마케팅 기법의 하나인 수학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께 인기 대학의 학과를 소개해 드리는데요. 그 바탕은 수화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오늘은 어떤 대학에 대해서 살펴볼지 벌써부터 굉장히 기대가 된다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학부모님들도 상당히 또 좋아하는 코너, 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응원하는 코너인데요. 네네. 저도 이 코너를 이제 함께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 우리 아이도 좋은 대학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벌써부터요? 네. 그러게요. 박찬 아나운서 아이들 굉장히 어리잖아요, 지금. 네. 아니 이렇게 이 프로그램 진행하다 보니까 네. 조금 일찍부터 준비하면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겠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극성인가요? 근데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바로 옆에서 들으면 극성이 될 수밖에 없는 네. 것 같아요. 네. 일찍 시작해서 뭐 나쁠 건 없겠죠. 그럼요. 네네. 네. 자, 이 입시라는 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일찍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좀 유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 너무 일찍 준비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되긴 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일찍 하는 게 좋은 거죠? 예, 저는 준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속담에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데 예. 만물의 영장이 인간이야말로 3년이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럼요. 예.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사실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는 진학한 즐거움으로 1년을 허송세월하게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자신의 목표는 고등학교에 있었던 건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입학하는 순간부터 3년 동안을 충분히 대비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충분히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요, 박찬 아나운서 자제분은 큰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가요? 저학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1년이 너무 이른 거 아닌가요? 좀 네. 지금부터 준비 안 해도 괜찮은 거죠? 네. 근데 너무 그렇게 극성 피우지 마시고요. 어쩌다가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지금은 네네. 그 나이에 맞게끔 오히려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끔 마음껏 뛰어놀게 하세요. 네. 네, 선생님 그러면 오늘도 많은 학부모님들과 우리 학생분들께서 기대하고 있는 이 학교와 학과를 소개해 주셔야 될 텐데요. 오늘 분석해 주실 학교는 어떤 곳인가요? 예, 오늘 제가 스와트 분석을 통해서 분석해 줄 대학은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라는 겁니다. 네. 아마 이름도 생소하시죠? 네. 공공인재학부. 전 처음 들어봐요, 이렇게 사실. 네. 저도 처음 들어요. 네네. 이런 학부도 있군요. 공공인재학부.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뭐 좀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인재를 만들어내는 곳이다. 뭐 이런 정도의 감은 오는 것 같은데요. 이름은 일단 되게 있어 보여요, 선생님. 네. 무슨 학과인가요? 예, 두산그룹이 이제 중앙대학을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네. 중앙대학을 인수하고 나서 스페셜티 7이라는 학과를 선택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공공인재학부인데 네. 다른 학과도 말씀드린다면 경영학부 글로벌금융이나 또는 국제물류학과나 또는 융합공학부, 컴퓨터공학부 소프트웨어 전공, 에너지 시스템 공학부, 산업보안학과를 합쳐서 7개 학과를 중앙대학교가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름들이 다 쟁쟁하네요. 예. 네. 이 중에서 공공인재학부는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국가를 이끌고 갈 공공 분야의
핵심 엘리트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즉 그래서 이 공공인재학부에서 목표로 하는 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행정고시죠. 그러니까 이 행정고시를 지원을 하되 사실 사람들이 살면서 자신의 목표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공공인재학부에서도 1차 목표가 행정고시를 지원하는 학생들이지만 네. 2차는 지금 법대는 대다수가 노스쿨로 바뀌었기 때문에 노스쿨을 지원하기 위한 1단계로서 공공인재학부를 선택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또한 꼭 고시가 아니더라도 공기업으로 진출하는 학생들도 이 공공인재학부를 선택합니다. 네. 더군다나 이 공공인재학부에 대한 지원을 조금 말씀드린다면요. 네. 중앙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일반 전형, 즉 논술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 중에서 수능 성적 상위 50%의 학생에게는 4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 네. 혜택도 상당히 좋은데요. 네네.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시작하는 그런 뭐 공무원 시험 준비라든지 아니면 그 앞서서 행시나 사시 같은 거를 미리 학교를 다니면서 준비할 수 있다니까 정말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곳에 입학을 하려면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좀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주시죠. 예, 공공인재학부를 지원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전형 방법이 있다는 건 이제 두 분 아나운서께서도 아실 거고요. 네. 우선 공공인재학부의 가장 강점은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다빈치형 전형이 있고 탐구형 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탐구형 인재 전형이 강점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능에 최저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꺼려하는 소심한 학생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면접 전형조차도 없고 서류 전형으로만 100%를 모집합니다. 네. 그러니까 서류에서 자신이 다른 타 학생보다도 앞선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탐구형 미래 전형을 선택하면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또한 약점에서는요. 정시에서는 과별 모집이 아니라 사회과학계열로 모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인원수 역시 즉 가군에서 40명을 모집하고 그다음에 나군에서 40명을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인원수가 굉장히 정시에서는 적다는 적네요. 거죠. 네. 그것이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다음에 공공인재학부가 갖고 있는 기회를 한번 추천해 드린다면요. 네. 논술 전형을 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논술 전형은 전체적으로 전체 그 중앙대학의 모집정을 한번 잠깐 말씀드릴게요. 다빈치 전형에서 509명, 탐구형 인재 전형에서 553명, 그다음에 정시가 671명을 모집하고 학생부 교과는 377명을 모집합니다. 근데 논술 전형은 855명을 모집하니까 많이 모집하네요. 전형별로 네. 봤을 땐 가장 압도적인 숫자가 되는 거고 이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자신의 학생부 교과 성적이 나쁘기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는데 네. 논술 전형에서만은 학생부 교과가 7등급까지라도 1등급과의 차이가 0.4점밖에 벌어지지 않습니다. 거의 나지 네. 않네요. 논술 전형으로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황이군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회에 해당한다 이거죠. 네. 더군다나 하나만 추가해 말씀드리자면 네. 중앙대 논술 전형은 500자에서 550자까지의 분량으로 세 문제가 계열별로 출제됩니다. 네네. 다만 이제 경상계열에서는 수리논술이 출제된다는 것이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공공인재학부는 경상계열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분량의 부담감도 없을 뿐더러 네. 문제의 난이도도 학교 생활에 충실했던 학생들이라면 큰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풀 수 있는 유형들이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수험생들이 검토해 보기를 한번 권장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 앞으로 알겠습니다. 공기업이라든가 뭐 국가 공무원 또 뭐 로스쿨을 이제 꿈꾸는 학생들에게는 지금 네. 정보가 굉장히 소중하겠네요.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수학 분석인데 강점, 약점, 기회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이 학부가 갖고 있는 뭐 위기 상황이 위기도 없나요? 있죠. 네네. 당연히 위기도 있죠. 있나요? 네. 위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전형에서 빼놓았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다빈치형 전형입니다. 네. 일반 학생들은 오히려 이걸 많이 선택합니다. 네. 다빈치형 전형이라는 건 탐구형 전형보다는 오히려 학생부 내신이 약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더군다나 다빈치형 전형도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많이 선택하는데 네네. 서류가 있고 면접이 30%가 있지만 전 면접보다는 이 다빈치형 전형에서는 선택형 서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 있어요? 선택형 네. 서류라는 것은 자신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학교의 내신과 수능 위주로 자신의 3년 동안의 고등학교 생활을 해왔던 학생들이 더군다나 요 근래 와서는 교과부의 지도 방침에 따라서 학교 교회 활동에 대한 기록을 거의 기재하지 못하게 되는 현실 속에서 네. 자신의 우수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한다는 게 무척 힘들다는 거죠. 네네. 이런 관점에서 바로 이것이 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이걸 선택을 해서 지원하는 학생들한테 그 위기를 좀 잘 극복하려면은 학교 생활에서 굉장히 좀 꼼꼼하게 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요, 교회 활동도 인정을 받습니다. 네. 근데 어머님들이 또 많이 좋아하시는 어학 성적은 인정을 못 받습니다. 또한 국영수를 비롯한 교과 관련 성적이 교회에서 아무리 우수상을 획득할 때라도 네.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즉 어학 성적이나 국영수 과목에 대한 교회 활동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뭐 드린다면요. 봉사활동 이런 거겠네요. 그렇죠. 네, 뭐 활동. 장관 네, 표창을 네. 하나 갖고 있다든지. 그러니까 쉽지 교회 않아요. 활동이라고 해서 네. 전혀 인정을 안 해주는 게 아니라 학교장 승인한 교회 활동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장 승인한 교회 예. 활동. 그러니까 뭐 또는 그렇지 않으면 특허권을 획득했다든지 특허권. 이러한 교회 활동을 했다면 아마 공공인재학부를 진학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충분히 되겠죠. 네. 자, 조병 선생님. 이 중앙대 공공인재학부처럼 이 좋은 장학 지원과 함께 또 사회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어떤 대학과 학과가 또 있을 것 같은데 또 네, 있습니다. 대학마다 우수한 인재를 초빙하기 위해서 장학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중 우리 첫 회에서 방송했던 수학 분석했던 성균관대학교 반도체 시스템 공학이 있죠. 네네. 네, 그 외에도 성균관대학교는 두 과가 더 있습니다. 바로 소프트웨어학과고요. 또 하나는 말도 길어서 제가 보고 읽어야 됩니다. 네, 네. 읽으세요.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엔지니어링 학과가 있습니다. 너무 네. 길죠?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엔지니어링 네, 학과. 학과. 네, 좋은 건 다 모아놨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성균관대학교는 총 3개 학과가 있고요. 그 외에 한양대학교에서는 다이아몬드 7이라는 학과가 있습니다. 7개 학과를 전폭적으로 지원합니다. 네. 그 다이아몬드 세븐 학과라는 과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7개 학과를 그렇죠. 총칭해서 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네. 네네. 그래서 전폭적으로 지원하죠. 그 학과들이 어떻게 되냐면 융합전자공학, 에너지공학, 미래자동차공학, 소프트웨어 행정학과, 정책학과, 파이낸스 경영학과입니다. 또 혹시 궁금하신 대학 또는 그 입시 정보가 있다면 언제든 저희 대입상작전 난 원하는 대학 간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무료 상담 전화를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네.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요. 신중에 신중을 기해하는 이 대학 입시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나 정보를 바로잡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입시 정보, 오해와 진실. 저는 이 코너만 만나면 네.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도 그래요. 네, 제가 그동안 이렇게나 잘못 알고 있었나 하는 생각에 저도 나름 주변에서 동네에서는 네, 입시 뭐 마당발로 이렇게 통하잖아요. 네. 근데 너무 모르는 게 많았다, 잘못 알고 있었던 게 많았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정말 깜짝깜짝 놀랐는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우리 훌륭한 선생님들 만나왔고 제대로 된 정보를 알게 돼서 너무나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 제가 그동안 혹시 오해한 점이 있었다면은 좀 풀어보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선은 입시 정보에 있어서 처음부터 이렇게 좋은 정보를 얻으며 이런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을 텐데 처음부터 이렇게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그것부터 좀 여쭤보고 싶어요. 각 대학교 입시 정보는 원하는 대학교 홈페이지나
혹은 대기업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듯합니다. 네. 저도 정말 많이 들락날락거리는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또 어머님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또 하나 있는데 네네. 블로그나 혹은 카페를 이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제가 오늘 그래요. 많이 예. 해요. 저 인터넷 검색해서 네. 바로 블로그 보면은 아 그래도 이 블로그에 올라오는 글들은 노력해서 찾은 정보가 아닐까 싶어서 그냥 100% 네. 신뢰하는 경우도 아니 근데 있거든요. 블로그에 있는 글들이 편하잖아요 읽기가.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되게 뭐랄까 확 와닿게 써 있는 게 많아가지고. 생생하잖아요. 예, 그래서 학교로 들어가면 왠지 좀 졸립고 이런데 어. 더 편해서 그런데 그게 안 좋다는 말씀이시죠? 네, 입시 전략은 개개인 거지 전체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군요. 블로그는 개개인 거니까. 그렇죠. 블로그나 카페는 개개인 것을 올린 겁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시면 저희 같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을 듯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블로그가 말랑말랑해서 저는 네. 굉장히 편안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좀 어렵지만 네. 입시 전문 상담가나 이 대학 입시 이 정보 관련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좀 확인하는 게 좀 정확한 정보를 얻는 방법이군요. 네. 자 그렇다면 오늘 그 바로 잡아 주실 저희를 깜짝깜짝 놀라게 만들어주는 그 오해와 진실 오늘은 네.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의 오해와 진실은 인문 계열에서는 수학의 반영 비율이 낮은가입니다. 인문 계열에서 수학의 비율이 당연히 낮은 거 아닌가요? 네, 여기다 또 물음표를 찍어 오신 거 보니까 아니다, 오해다라는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네, 오해라는 거죠, 선생님? 오해일 수도 있고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그래요? 또 어떤 네. 답변인가요? 네네. 전형마다 다르지만 정시에서는 매우 높습니다. 아, 상위권 대학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상위권 대학에서는 국어 반영 비율이 30%, 영어 반영 비율이 30%, 수학 반영 비율이 30%, 사탐 반영 비율이 10%입니다. 네. 그런데 수시 최저 등급에서는 그냥 한 과목일 뿐이에요. 네. 오늘은 상위권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수학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네. 제가 아무래도 수학 쪽에서 좀 관련이 있다 보니 네네.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문과생들의 수포자는 무려 70%나 됩니다. 보통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많이 포기하는데요. 간혹 보면 고등학교 3학년 때 포기하는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아, 뒤늦게. 네. 네. 먼저 수시 최저 등급으로만 봤을 때는 저는 수학이 그렇게 큰 의미 없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탐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사탐은 한 달 정도만 공부를 해도 만점이 나옵니다. 아, 네. 공부가 쉽죠. 근데 수학 공부는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허점이 생깁니다. 어떤 허점이냐면요. 실수 하나만 해도 실전 수능에서 실수 하나만 해도 등급이 1등급에서 3등급으로 훅 밀립니다. 아, 그러면 최저 등급을 맞출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군요. 대신 수학은 무려 70%나 밑에서 깔아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정도 실수를 한다라고 해도 네.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만 더 맞아도 훅 올라갈 수 있겠네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네. 수능 최저 등급을 수학으로 가져가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시에서 학생부 전형은 내신과 관련이 매우 깊다라고 말씀드렸죠. 학생부 전형이 안 되면 당연히 그 친구는 논술과 정시에 올인하죠. 그렇죠. 네. 근데 그 논술과 정시에 올인한 친구들의 약 70% 정도 친구들은 대부분이 논술 올인 이겁니다. 아, 논술 올인. 네.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어려운 과목에 또 포기하게 포기를 됩니다. 합니다. 네. 네. 보통 논술의 경쟁률은 학교마다 50대 1 정도 됩니다. 붙기가 쉬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 이 친구가 논술 전형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두 번째 정시겠죠. 네. 수포를 했으면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을까요? 힘들죠. 아, 네, 이게 체인 리액션처럼 계속 움직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친구는 재수 아니면 점되죠. 아, 네. 재수를 했는데 수학 포기한 학생들이 수학 점수가 오를까요? 불가능합니다.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수학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직도 수학하면은 너무 어렵다는 생각, 너무 힘들다는 생각만 드는데요. 그래요. 박찬환 아나운서는 어떠세요? 어휴. 학창 시절 수학 좀 잘하셨나요? 저는 네. 수학하면은 지금도 안 떨려요. 수학이 네. 제일 어려운 과목이었던 것 같아요. 표정이 확 어두워지시는데요. 네. 수학은 뭐 그래서
그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좀 수학을 잘하게 할 수 있을까 맞아요, 좀 이런 맞아요. 생각을 해서요. 제가 네. 수학 잘하는 와이프 만났잖아요. 저희는 남편도 수학을 못하는데 선생님한테 아무래도 보내야겠어요. 근데 선생님 이렇게 수학 좀 잘하게 해주세요. 주변에서 많이 이렇게 문의를 할 것 같은데. 수학 잘하는 방법 네, 혹시 좀 있으면 알려주시죠. 알려주실 수 네. 있다면. 수학도 방법이 only 원웨이입니다. 기본 개념을 충실히 한 학생들이 유리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라도 수학을 좀 이제부터 열심히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개념 정리를 잘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하면 중학교 2학년. 중학교 중학교 2학년. 때. 네. 고등학교 가면 좀 늦는 거네 그러니까. 네. 고등학교는 이미 포기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저희 학창 시절 때 생각을 해봐도 네. 고등학교 때 수학을 뭔가 시작하기에는 정말 약간 늦은 감이 있잖아요. 그 기본 개념들을 네 중학생 때 좀 다져놓은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저희는 아직 아이들 여유가 있습니다. 네. 일단 초등학생 때는 조금 놀리면서 창의성을 기르고요. 저한테 하시는 얘기 같아요. 네, 중학생부터 열심히 해보자고요.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오해와 진실 저희가 인문계열 학생들에게 수학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포기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걸 놓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학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게 오해가 될 수도 있고 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 결론을 내면서 이 코너를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6년 대학 입시 여러분들의 고민을 또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코너입니다. 대입 상륙 작전 난 원하는 대학 간다의 네. 명쾌한 입시 컨설팅 유쾌한 상담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네. 시간은 저희들이 막 박수하면서 좀 네. 맞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자, 이 시간은요 매주 주제 저희만 너무 유쾌했네요. 네. 그런가 봐요. 지금 두 분 선생님은 너무 진지하셔가지고 네, 저희들이 조금 이상하네요. 네. 이 시간은요 매주 주제를 정해서 해당 주제에 관련된 입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네. 또 여러분의 고민 사연을 듣고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상은 씨 이번 시간에는 어떤 고민, 어떤 그 얘기로 저희들이 또 시간을 가져가나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예고를 해드린 것처럼 이번 주도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논술 전형 대학별 특징으로 좀 꾸며드려 볼까 합니다. 네. 벌써 이 논술과 관련된 주제로 세 번째 시간을 저희들이 맞이하는 건데요. 네. 그래도 어렵습니다, 선생님. 그만큼 입시에서 또 논술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얘기겠죠. 즉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재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논술 전형이라는 거는 또 한 번의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영수라든지 수능도 같은 비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학교 성적의 교과부 내신은 무척 좋은데 수능에서는 성적이 오히려 중위권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수능이나 학생부로서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한테 또 한 번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저는 이 논술 전형이 무척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주실 논술 전형 대학별 특징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오늘은 직접 제가 제시문을 갖고 네네. 문제 유형을 갖고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대학별 논술 전형에서 특히 인문계에서 주로 출제되는 비교형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시문을 주고 두 개의 제시문을 비교하는 문제인데요. 네. 제시문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제시문 가에 인간은 자유의지에 따라서 판단하고 사고하는 존재이다. 적정성의 원칙이란 범죄와 형벌 간에는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제시문 나에서는 네. 인간은 그들이 처한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다. 올바른 형벌은 범죄인이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화하고 치료하는 데 있다. 이러한 제시문을 지금 제시문을 제가 아주 간략하게 줄인 네. 겁니다. 네. 이러한 제시문을 주고 네네. 문제에서 어떠한 것을 요구하냐면요. 네. 가와 나를 비교하여 범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네. 때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거의 같은 방식으로 전개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A대학과 B대학이라고 편의상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솔직하게 다 모든 걸 밝히고 싶지만 네네. 어느 정도 감출 건 감춰보겠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 A대학에서는 가로쓰기 전개를 채점의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면 B대학에서는 세로쓰기 전개를 진행하는 겁니다. 네. 이렇듯이 동일한 문제를 갖고도 두 개의 대학이 각각 채점 방식이 다릅니다. 그럼 여기서 가로쓰기 전형이라는 건 뭐고 세로쓰기 전형은 뭔가 이걸 좀 설명해 드린다면 네.
우선 문제의 요구에 따라서 재심은 가와 나에 있는 공통점, 인간의 특성을 먼저 설명한 다음 그다음에 즉 이 과정 속에서 형벌의 의미, 그러니까 범죄는 왜 인간의 특성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이걸 과정을 설명해야겠죠. 네네. 그러니까 형벌이 왜 나왔냐면 인간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행동한다, 이러한 전제가 있다면 범죄 역시 자유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런 뜻이겠죠. 네.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다, 이런 전제가 있다면 범죄 역시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네. 그러면 자유의지에 대한 인간이라고 전제했을 경우엔 범죄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네요. 그렇죠. 네. 근데 환경의 동물이라고 봤다면 범죄의 책임은 사회에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러한 관점에서 형벌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인간이 자유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범죄라면 형벌의 책임도 인간에게 주어져야겠죠. 대가도. 그렇죠. 네. 그러나 사회적이라면 형벌의 대가를 약화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걸 분석한 다음에 자신의 견해를 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럴 때 자신의 견해를 쓸 때 대다수의 학생들은 중용을 택하려고 합니다. 이건 마치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이 네. 자신의 정확한 개성적인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거죠. 대학은 제일 싫어하는 게 색깔 없는 글입니다. 그래요. 그건 어느 대학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색깔을 가져야 되고 네네. 만약 새로 쓰기를 선호하는 대학이라면요. 네. 이 두 개 제시문의 공통점 이걸 분석해 둔 다음에 가를 분석하고 나를 분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공통 분모를 갖고 가로쓰기로 들어갔다면 이거는 주어진 순서에 따라서 제시문 가나를 각각 분석한 다음에 종합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네. 이렇듯이 대학의 채점 방식이 같은 문제 유형이라도 다른데 네네. 대다수의 우리 수험생들은 일률적으로 논술의 일반 이론을 갖고 모든 대학을 접목시킨다는 거죠. 네.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수험생들이 그 대학의 특징을 정확히만 파악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즉 희망했던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이제 뚜렷한 주관을 나타내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 또 학교에 따라서 다르게 형식적으로도 이렇게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저는 궁금한 게요. 뭐 수학에는 정석, 예전에 저희 정석 열심히 풀었잖아요. 네. 정석처럼 이렇게 기초, 기본이 되는 그런 틀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병식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아무리 학교별로 좀 달라도 공통적으로 좀 갖춰야 될 그런 것들이 논술에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문과는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듯이 학교별 지향하는 바가 모두 다릅니다. 그런데 큰 테두리에서 보면 분석 논술이 처음 시작입니다. 네. 그런 분석 논술을 철저하게 한 다음에 학교별 자기가 원하는 학교별 그 유형을 공부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이과는 학교별 유형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논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석해서 어떤 풀이 과정을 가서 답을 구하느냐라는 것이 이과 논술입니다. 따라서 수학과 과학 기본 개념에 충실하게 준비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듯합니다. 네. 또 하나 이과에 대해서는 또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네. 수학 논술이 매우 쉬워졌다입니다. 아, 그래요? 몇 년 전 연대 논술 같은 경우는요. 네. 60% 정도의 학생이 들어가서 2시간 동안 열심히 자고 8만 원짜리 볼펜 들고 신나게 나왔다. 이게 정설이었습니다. 네, 8만 원짜리 볼펜 응시료가 혹시 8만 뭔지 아세요? 원이니까? 네, 네. 맞습니다. 응시료가 8만 원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추세는 할만하답니다. 할만하다. 네. 그래서 개념에 충실하시고 다양한 논제를 접근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자, 조정희 선생님께 또 여쭤봐야 될 것 같네요. 논술 전형 준비하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 앞서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그 주요 대학별마다 논술을 준비하는 또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학생들이 참 좀 머리가 복잡해질 것 같아요. 논술 전형 어떻게 좀 준비하면 잘하는 준비일까요?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즉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있는 국어라든지 또는 영어 지문이라든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 사회탐구에서도 윤리와 사상 또는 생활윤리, 경제 이러한 아주 익숙했던 과목 속에서 지문을 선택하니까 수험생들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고요. 네네. 또 이걸 대학별로 분류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본다면
창의성을 중시하는 대학도 있는 반면 논리성을 중시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네. 네네. 또한 특별히 전체 글의 구성 방식을 중시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네. 이런 거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논술이란 건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사실 이거는 일반적인 우리의 생활 속에서의 논술이라면 타당합니다만 대학에서 물어보는 논술은 분량에 따른 작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이 아니라 분량이 300자를 요구하는 동국대학도 있는데 네. 이런 데서 서론에 100자 쓰고 본론에 100자 쓴다면 사실 자신이 제시할 견해는 거의 제출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네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문제 유형에 따라서 구성도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 방식을 중시하는 대학도 있고 또는 통계나 도표를 중시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만 덧붙여 드린다면 요약형 문제는 거의 좀 전에 설명해 드렸던 비교형 문제와 함께 많은 대학이 선호하는 문제입니다. 네네. 그런데 어떤 대학에서는 단락별 화제를 일관성 있게 연결시켜서 즉 자신의 견해를 요구하는 대학도 있는 반면 네. 또 다른 대학은 요약된 제시문을 요약의 요구의 대상이 되는 제시문을 전체적으로 숙지한 상태에서 자신이 재구성하는 겁니다. 새롭게 창조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관점으로 시대적 관점에 맞춰서 논술의 채점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이론에 의해서 이 이론이라는 건 과거의 고전 논술을 바탕으로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수험생 여러분들은 따라가지 마시고 우선 자신의 목표 대학을 정하십시오. 그 자신의 목표 대학을 정하기 어려우시다면 네. 이 프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문의하십시오. 저희들은 문을 활짝 열어놓고 수험생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께서 예를 들어준 학교가 불과 몇 개 학교밖에 되지 않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인데 요만큼만 들어도 벌써 머리가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우리가 다 보지도 않을 건데 다 준비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 목표로 한 대학만 딱 준비를 해서 가면은 그게 가장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거는 딱 맞춤형 그 정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정보들 저희가 좀 많이 드려서 도움이 돼 드렸으면 좋겠네요. 자,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들 모두 이 논술 분야만큼 이렇게 철저하게 전략으로 접근을 하셔서 준비를 하셔주고요. 2016년도 입시에서 꼭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코너는 수험생 여러분이 직접 맞닥뜨린 고민을 들어보고 또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입시 상담 시간인데요. 상은 씨, 첫 번째 이 고민 어떤 분이 보내셨나요? 어떤 의견이죠? 자, 오늘 첫 번째 사연은요. 경기도 성남에서 고3 수험생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우선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2016년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인문계열의 고3 학생입니다. 저는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내신은 국어는 1등급, 수학은 3등급, 영어는 1등급, 사회는 1등급이고요. 모의고사를 보면 국어 1등급, 수학 3등급, 영어 2등급, 사탐 1등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논술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상황에서 어떤 대학을 지원할 수 있고 또 그 대학의 논술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변에서 선배들의 말을 들어봐도 다 다르기만 하고요. 지금 제 실력으로 논술 전형을 통해 대학을 가려면 어떤 대학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선생님,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전형적으로 수학이 조금 부족한 그런 학생인 것 같은데요. 어떤 해답을 전해주시겠습니까? 예, 우선 이 학생에게 열심히 공부했다는 것을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네. 사실 내신에서 4개 영역 중에서 3개가 수능 모의고사에서도 2개 영역이 1등급을 나오고 있다는 건 전국적으로 4% 이내에 들었다는 거니까 대단히 열심히 한 거죠. 그런데 반드시 결과를 이뤄야 할 텐데 정시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수학이 3등급이기 때문에 이화여대를 제외한 여대 쪽의 지원은 가능할 수 있으나 즉 시위권 대학은 절대 불가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학 때문에요? 노력한 만큼 말씀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이 학생이 문의했던 것처럼
논술을 준비하는 데는 전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한 논술만을 보지 말고 내신 성적에 있어서 세계 영역이 1등급이 나온 만큼 학생부 교과는 말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선택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앞에서 얘기했던 그 등급에 따라서 대학을 선택하려고 하지 말고 네. 모의고사 성적이 이 정도가 된다면 연세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은 최저를 맞추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다행이네요. 희망하는 대학을 선택하십시오. 아. 그리고 자신이 그 대학이 요구하는 방식을 연습하십시오. 또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이 정도라면 본인이 가고자 하는 대학이 서울대학이 아닐 테니까 어느 정도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2회, 그 다음에 논술 전형으로 4회 이렇게 분할 지원을 해보시는 것이 효과적일 거고 네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 작성에 조금 심혈을 기울이시고 네네. 본인이 다니는 학교에 대해서 정확히 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교사 추천서가 어떨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합격한 사례가 많았다면 교사 추천서가 있는 대학을 선택해 주시고 그렇지 않았다면 교사 추천서 없이 자기소개서 작성을 선택해 주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 친구는 일단 논술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일단 그 논술을 생각하고 학교를 이렇게 정한 다음에 아까 한 4군데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거기에 연세대학교 네네. 빼놓고는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세부적으로 논술에 네. 대한 전략은 잡고 들어가는 게 좋겠고 논술 가지고도 충분히 이제 승부수를 띄울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열심히 공부한 결과죠. 네네. 이렇게 승부수를 띄울 수 있다는 자체가. 이게 수학 알겠습니다. 3등급 때문에 또 이런 예, 그렇죠. 결과들이 정시에 나온 거죠? 진학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10위권 대학은요. 네. 네, 그러니까- 그래도 이분이요 지금 뭐 문과 쪽, 그러니까 뭐 어문계열 성적이 좋기 때문에 논술 쪽도 좀 잘 노려보면 충분히 뭐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뭐 많이 남진 않았지만 뭐 최선을 다해서 좋은 네.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고요. 네네. 그럼 이어서 고2 그 이과 학생이 보내준 사연을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은 서울의 K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학교는 자립형 사립고 이른바 자사고예요. 아이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내신을 좋게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신은 국어 4등급, 수학은 3등급, 영어는 3등급, 과학 5등급이고요. 어릴 때부터 우리 애가 고려대에 입학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려대에 꼭 보내고 싶은데 지금 이치에서 논술을 준비하면 고려대에 입학할 수 있을까요? 고려대에 입학하려면 논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나요? 선생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유, 일단 사연 보내주신 어머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애절함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서 더 상담을 정성스럽게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학생들 많을 것 같아요. 학교 하나 딱 정해놓고 저는 죽어도 여기 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의지를 다진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공부 잘했으니까 자사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그 그렇죠. 안에서 내신 때문에 조금 불이익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고려대 갈 수 있을까요, 선생님? 이 친구는 자사고 내신 치고는 나쁘지 않은 성적입니다, 그래요? 사실은. 네. 그래요? 네. 네. 이 친구 내신 성적을 잠깐 보니까 네. 대략 내신 3.7등급 정도 보여요. 네. 근데 자사고 내신 3.7등급은 절대 나쁘지 않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네네. 학교에서 자사고이기 때문에 스펙을 충분히 쌓아가리라고도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쌓아간다라고 하면 고대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학생부 다행이네요. 종합전형으로 네.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보입니다. 네. 근데 이 친구는 주목할 부분이 사실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 성적이 정말 훌륭합니다. 네. 사실 네, 그러네요. 국어 1등급, 와. 수학 2등급, 영어 2등급, 과탐 1등급이죠. 네네.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는 학생부 종합보다는 모의고사, 즉
정시로 노리면 훨씬 더 합격선이 쉽게 나올 듯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공부했듯이 앞으로 계속 쭉 공부를 해가면서 모의고사 성적을 놓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정시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드리면 만약 이 친구가 국어 1등급, 과탐 1등급인데 어디 붙어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상중하 그리고 수학하고 영어도 어디 붙어있냐가 중요한데요. 네. 만약 이 친구가 국어하고 과탐이 위쪽에 붙어있고 수학은 1등급 나오고 영어가 2등급 초반에 붙어있다면 제 생각에는 의대도 약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요? 네. 네, 지방대 네. 의대 같은 것도 네. 약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래요. 오. 아니 그 지금 네. 어머니는 보니까 이게 지금 내신 성적이 좋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논술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정시로 지금 성적을 유지하면서 조금 더 노력하면 정시로 충분히 이제 고려대 입학이 가능한 네네. 상황이고 네. 논술에 대한 고민은 왜 했을까요? 그 논술에 대한 자신이 좀 있는 모양이죠. 어머님들이 이런 질문 너무 많이 하세요. 그래요? 불안해요. 되게 불안해요. 우리 애가 모의고사 성적 이만큼 받았다? 그래도 불안하고 내신 성적을 이만큼 받았다? 그래도 불안합니다. 네. 그래서 서브로 논술을 논술을 또 생각을 하시는 거겠죠. 네. 근데 근데 준비해서 나쁠 건 없지 네, 않을까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네, 게 네. 논술을 서브 전략으로 하나 준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입니다. 네. 자연계 쪽 논술 전형은 뭐 특별하게 추가적으로 어떤 정보를 전달해 줄 건 그렇게 많지가 않죠. 네. 인문계에 비하면요. 네, 그렇죠. 근데 고대 논술은 하나 추가로 말씀 좀 드릴 게 있어요. 네. 그건 뭐냐면 고대는 수학 한 과목, 수학 한 문제, 과학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연대와 더불어서 지학이 들어가는 유일한 학교입니다. 유의한 학교입니다. 네? 뭐가 들어가나요? 지학 과목이요. 지학? 보통 일반적인 네네. 대학에서는 물리, 화학, 생물 세 과목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지학이 들어가는 학교가 연대하고 바로 고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학을 선택을 했던 친구들이 만약 연대나 고대를 지원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유리하겠죠. 네. 그리고 과학 탐구에 대해서는 과학 부분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보통 지학이다라고 하면 G1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G1과 G2 두 과목이 있는데요. 네. 두 개가 연결고리가 있는 과목이 있어요. 파트가 있어요. 이 파트까지 충분히 공부를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학을 공부를 해뒀던 친구라면 좀 더 유리할 테고요. 아니라면 오히려 이게 좀 단점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요. 지금 자신의 상황을 좀 점검하셔가지고요. 어떻게든 고대 쪽으로 딱 목표를 맞춰서 충실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고등학교 네. 2학년이니까 아직 네. 시간 또 많습니다, 있는 아직. 편이에요. 네, 그래요. 그래서 저희- 중요한 건 모의고사 성적을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네네. 왜냐하면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 누가 들어오죠? 대수생. 수생이 들어오죠. 삼수생. 네, 삼수생, 무서운 삼수생. 네, 네네.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 성적을 자기가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에게 희망적인 메시지 전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다행스럽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상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궁금하신 점들 있으시면요.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철저하게 분석해서 명쾌한 해답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입시를 앞둔 우리 학생 여러분과 학부모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입시 컨설팅 대입 상식비 난 오늘은 대학 간다. 여기까지 저희가 이 준비한 정보들을 다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정말 아낌없이 이렇게 꼭 필요한 정보만을 탈탈 털어주신 두 분의 선생님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네. 자, 저희는 다음 주에는요 논술 특집 마지막 시간입니다. 논술 전형 떨어지는 이유 있다라는 주제로 또 여러분과 함께 만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도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더욱더 유익한 정보 가득 담아서 이 자리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